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새 정부 인선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이번 한 주 계속됐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도 여가부 폐지를 놓고 야당과 여성계가 일제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에 이어 동급생인 여학생을 대학교 교내에서 성폭행하려다 추락 사망에까지 이른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까지 젠더 폭력이라 쓰고 여성 혐오 범죄라고 말하는데 주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이죠.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네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 여론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한 보도들 살펴보셨다고요? 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는데요. 10월 5일부터 9일까지의 언론 보도를 비카인지 기준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키워드 보도는 총 368건이었는데요. 정부 발표와 민주당의 반대 입장 등에 대한 단순 받아쓰기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언론 보도 중에서 사설만을 좀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네. 모니터 기간 중에 사설이 총 15건이었는데요. 그중에 7건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무슨 주장인지 아실 텐데요. 한국일보는 10월 5일 사설 여성가족부 폐지할 때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 사회통합을 이끌어도 모자랄 정부가 되레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양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가 22,476명인데 그중에 85.8%가 여성이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성평등 강화와 여성의 생존권을 호소했다며 여가부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겨레의 사설도 10월 5일자 성평등 시계 거꾸로 돌리는 여가부 폐지 중단해야 해서요. 복지부 내부에 여성 가족 정책을 담당할 조직, 그러니까 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가부 기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말장난에 가깝다. 성평등 정책이 독립부처가 아닌 복지부라는 방대한 조직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취급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갖고 있던 독자적인 법률 제안권과 예산 편성권,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는 데다가 여성정책과 관련해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 160개 나라가 독립부처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60개 나라가 이 독립부처 형태로 성평등 부서를 두는군요. 네네. 자, 반면에 그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요.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도. 네. 이번에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부 조직 개편, 야는 협조하고 유는 유연한 자세를 이라는 7일자 사설이 있었어요. 여기서 네. 보면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 8일 만에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가 전국 47개 여성단체로부터 권력자를 옹호하기 바빴다는 비판을 들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서울신문에서도 10월 5일자 사설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해서요. 여가부 폐지에 있어서는 보다 큰 틀의 가족 정책 속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공직사회 동료와 부처 이기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하면서 여가부 폐지는 이미 전제를 해놓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면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7글자로 네. 예,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반대 여론이 꽤 있어요. 네네. 네, 이쯤 되면은 사회적 공론화가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언론이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폐지를 할 때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보도들, 그리고 폐지 이후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생기지 않을지 이런 사안을 계속 짚어보는 보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부분 히세드 이런 식으로 누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한다, 이걸로 받아쓰는 내용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관련 보도 368건 중에 젠더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는 41건에 불과했고요. 네. 성평등 정책 점검 수단도 고작 4건, 성주류화라는 키워드는 1건, 유리천장이라는 키워드 6건, 임금 격차가 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성평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117건이었지만 이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쓰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한 여가부 폐지 과정에서 졸속 정황이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었거든요. 네. 조직 개편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소통 기록도 없고요. 또 10월 8일에 국회 여성가족위 행안부와 협의 및 소통 실적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유선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 공식 명단 아니므로 기록 없다, 국무조정실과 별도 협의 없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매우 적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의 보도를 살펴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거다. 네. 네. 근데 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는 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외견상으로 일단 보면 부였다가 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조직이 일단 축소되는 것인데 네. 과연 이렇게 조직이 축소되는데 여성 등 약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른바 젠더폭력,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논의로 일단 좀 이야기를 옮겨서 쭉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네. 9월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사실 전두환 살인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만큼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는데요. 이 사건을 보복범죄라고도 하고 스토킹 범죄라고도 하고요. 여성혐오 범죄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의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일정 측면에서는 적절하기도 한데요. 딱히 이거로 불러야 한다 또는 이걸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각각 있습니다. 네. 우선 이번 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자신을 신고하고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인한 것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법률상으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보복범죄라고 칭하는 것이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복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렇죠.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복범죄라고만 칭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정의 내리는 보도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토킹 범죄라고만 칭하는 것도 이 사건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대상이 그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라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관련한 언론 보도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예,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한번 봤는데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관련 보도를 검색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 1,592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짧은 기간에 나온 보도치고는 굉장히 많은데요. 많았네요. 분류를 위해서 이 보도에서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보도가 몇 건이나 되었나 살펴보니까 1,291건 중에서 81%가 스토킹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키워드는 정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보도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복을 언급한 보도는 총 보도 중 28%인 44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언급한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지만은 이 여성 혐오를 언급한 보도는 124건뿐이었습니다. 이 신당역 살인 사건의 경우에 사실 누구나 이용하는 지하철역 화장실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 일터잖아요. 지하철 역무원이 살해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도 컸고 여성들은 이거 진짜 남일 아니네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살 만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도도 글쎄요, 저는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사건을 이게 굉장히 좋은 보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도는 이전보다는 적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을 선정적으로 따라가는 보도보다는 왜 이런 죽음이 계속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우려를 하는 보도들이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총 1,592건의 보도 중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언급하는가 살펴보니까 16%인 249건이나 되었고요. 살인을 막지 못한 제도적 한계로 꼽힌 것이 불구속이었잖아요. 네. 이 불구속 상태 수사 및 재판도 언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한 보도가 총 보도의 20%인 312건이나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스토킹 관련법보다 언급한 보도량이 많을 정도,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기각 보도가 많았다라는 것은 비교적 이전보다는 좋은 보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보복살인의 적용에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언급한 보도도 11%인 178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표면적 양상에만, 이전에는 살인 그것에만 집중했다면은 이번에는 법적 제도적 접근으로 사회구조적 원인을 살펴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네. 실제로 기존 스토킹 사건에 비해서 언론의 집중도가 높았고요. 이와 같은 살인이 벌어지기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각도로 짚은 보도들이 이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보도량만큼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세요. SBS가 일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핵심 사안을 짚으면서 보도를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네. 또 경향신문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성착취물 소지, 유포 및 게시,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사건 1, 2심 판결문인 275건을 분석을 했어요. 이걸 분석해보니까 가해자 중에서 징역, 금고 등 실형은 20건인 7.3%에 불과했고요. 집행유예가 61.5%인 169건에 이르렀고 벌금이 29.1%인 80건, 선고유예가 2.2%인 6건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 시사직격에서는 성범죄자 감형 패키지라는 것이 있다는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과 KBS 시사직격을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 법원이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경향신문에서는 양형 사유에 시험 낙방, 유망학과 재학, 공무원 준비, 군대 입영, 반성의 기미 이런 것들을 이제 양형 사유로 봤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려 250건의 판결문에 반성을 명시했고 155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선처했고요. 피해자 합의는 81건, 자발적 삭제로 감경되는 것도 23건이나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시사직격에서는 반성문이 처벌을 약화시키는 근거로 인정되는 현실을 짚었는데요. 이 KBS는 온라인에서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반성문 대필 사이트는 물론이고 감형을 컨설팅해준다는 그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면서 그 백태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사법체계를 속이고 기만하는 감형 패키지를 법원이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독 성범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범죄 양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을 위한 컨설팅 업체까지 있다.
네. 집행유예가 60%.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우리가 보복범죄냐 스토킹 살인이냐 그 정의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언론 네. 보도도 그랬습니까? 예, 보복범죄는 가해자가 먼저 어떤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 영무원 피살, 스토킹하던 전 동료 범행이었다라는 9월 15일자 보도인데요. 이 보도는 사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는 점이 이미 다 알려진 상황, 그 상태에서 나온 보도였는데 느닷없이 그 보도 내용 중에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그 내용을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 관계를 부각하면 스토킹 살인이라는 심각한 젠더폭력 강력 범죄를 치정에 의한 살인 등으로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보도는 곧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생기는 보도입니다. 네. 결국 유족이 직접 이 기사를 지목하면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 마치 둘이 사귀면서 가해자가 같이 지낸 영상 유포 협박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토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위키트리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20대 영무원, 가해 남성과 뜻밖의 관계 드러났다. 이런 9월 15일자 제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가해자와 뜻밖의 관계라는 말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무슨 관계죠? 이게 이제 별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같은 동료 직원이었다라는 그러게요.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일부러 뭔가 내용이 있을 듯한 그런 호기심을 제목을 자극하게끔. 예,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 미스테리 소설처럼 제목을 뽑는 거, 이런 것은 저는 제목 장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네. 그리고 이용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상상을 하도록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폭력적인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들, 일종의 어뷰징성 기사들인데, 네. 자, 다시 제가 원래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저희가 여성가족부 페이지로부터 오늘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이 사건을 우리가 젠더폭력, 여성 혐오 범죄라고 말해야 하는가?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질문이 남거든요.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네. 사실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예, 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월 인하대에서 성폭행 과정에서 여대생이 추락한 사건에 대해서 여성 혐오가 아니다. 학생 안전의 문제다라고 말했고요. 네.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스토킹 사건인 건 맞다. 그런데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은 것은 잘 안다면서도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라는 물음에는 침묵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은 여성 혐오 범죄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그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는 이 사건은 명백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유감을 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여가부가 또 굉장히 당당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한 사건이었다라는 의미죠. 여성인권단체와 진보 성향의 정당들도 모두 이 사건은 명백한 젠더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에 말했듯이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 신고와 고소에 대한 보복범죄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올해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가 1285명인데 그중에 1113명이 여성입니다.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를 하더라도 당연히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할 사안임을 인지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중앙일보에서 신당역 그 시간 이후 한 달이라는 제목의 양송이 칼럼을 봤는데요. 네. 여기에 그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썼어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제 마음에 인상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여성을 사랑했다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 여성 혐오가 아닌 여성 사랑 범죄인가 이런 식의 그 질문도 하시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서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범죄가 발생하면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게 이번 여가부 폐지를 주도한 정부의 논리일 텐데
젠더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과연 젠더폭력 근절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젠더폭력이라는 것이 정말 반드시 근절해야 될 우리가 지금 2022년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를 여성가족부를 그야말로 본부로 이제 내리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공론화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입니다. 네. 자,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 이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 부분들 더 늦기 전에 좀 공론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청취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요즘 복잡한 국정 상황에 정치인들의 실언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정치의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기본 정신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청년 정치학교라는 모임에 관련 인물이 뉴스킹에 출연한 점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 방송에서는 청년 정치학교의 교장인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보수 정치를 지향해온 정치인이지만 한쪽만의 색깔만 고집하지 않고 여야의 다른 생각과 관련 없이 다양한 정치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과 정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 설명한 점이 신선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말꼬리 잡기식 정치권의 공방에 지쳤을 청취자들이 리프레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른바 개혁보수로 주목받았던 정치인이죠. 정병국 전 의원. 저도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살펴볼 내용 있을까요? 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 공방보다는 객관적이고 차분한 평가를 내려주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논객과의 인터뷰가 반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9월 28일 방송된 장성철 소장과 장윤선 기자의 대담이 그랬습니다. 두 논객 모두 진영 색채에만 매몰되지 않은 인사인데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어서 중도층이나 이념 편향이 적은 MZ세대까지 귀 기울이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역 의원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을 대표해서 나와 그 의견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당론 등의 영향력 아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부작용으로 왜곡 폄하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있어서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이날 출연한 장성철 소장과 장윤선 기자 모두 각자 팩트에 의거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논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이날 특히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논란이 되었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설명할 때 대통령 순방 시 현지 풀 보도 체계와 그 과정에 대해 아는 바를 소상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런 배경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청취자가 당시 대통령 발언 상황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했고 이 덕분에 진솔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뉴스킹에서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진행자에게 보다 품위 있고 균형 있는 발언이 필요해 보였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 집무실 새 입구를 만든다 관련 대담 중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하기 곤란한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 도어 스태핑을 일부러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기존 중앙 출입구 대신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지훈 진행자는 숨어서 몰래 드나드는 통로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그런 통로라도 만드는 것이냐고 되물었는데요. 진행자의 이런 표현에 대해 출연자인 진 의원도 당황하며 얼버무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지훈 진행자는 간혹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격할 수 있는 단어로 출연자의 발언에 동감을 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청취자의 귀를 집중시키고 이른바 섹시한 인터뷰를 이끌어내고 싶은 욕심이 지나쳐 볼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진영 간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보다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여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조한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금요일에 막을 내렸다고 해요. 올해가 거의 팬데믹 이후에 좀 의미 있게 치러졌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거의 3년 만에 그냥 모든 행사들이 이제 그 팬데믹 전에는 되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떨어앉고 막 이렇게 작게 축소했던 격이 있었으면. 네. 이번에는 뭐 종합권 스타 양조희 씨도 이제 오시고. 네. 출연자 6편 알리면서 부산 찾아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많은 팬분들이 또 찾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7개 극장에 30개 스크린에서 총 354편이 소개가 됐고요. 화제가 된 작품들은 뭐 일찌감치 매진이 돼가지고 표 구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OTT가 또 화제가 됐다고요? 네, 아니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OTT 시리즈에 대한 어떤 행사가 완전히 변경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 주가 됐어요? 네, 완전히 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예전에는 영화사 중심으로 배급사 중심으로 어떤 파티를 한다든지 어떤 섹션을 마련해가지고 행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네.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뭐 티빙, 디즈니 플러스, 왓챠, 웨이브 이런 데서 각자의 섹션을 마련해가지고 그 오리지널들을 상영하기도 했고요. 특히 넷플릭스는 이제 플랫폼별로 특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내 오리지널부터 해외 오리지널까지 다양하게 했고요. 네. 뭐 디즈니 플러스도 커넥트 PH어주 지금 곧 방영할 예정인 작품 그리고 왓챠의 뭐 오늘 좀 매울지 몰라. 네. 그리고 웨이브의 약한 영웅 클래스 1. 그리고 뭐 킹덤 엑스더스 등 좀 9편의 시리즈를 온스크린 섹션인데 이게 대부분 다 드라마예요. 그렇죠. 드라마를 네. 뭐 절반 정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3편 정도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제 입소문이 나게 네.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정말 컨텐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역시 또 얘기를 많이 알리니까. 그래서 뭐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의 오리지널 레이먼드 레이 같은 것들도 섹션에서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영화제라고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인상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이제 OTT 오리지널들을 대부분 이렇게 장편으로 가잖아요. 오랫동안 네. 사용자들이 시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제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가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스크린에서 익숙했던 배우들이 요새는 OTT에서 얼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OTT 가입자 감소 현상이 이어지면서 넷플릭스는 다음 달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고요? 네. 저는 사실은 한국을 과연 공개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 세계 12개국에 네.
광고 요금제 도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12개 나라. 네, 거기서 주요 국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미주 4개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5개국 네.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아시아 태평양 즉 3개국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는 6.99불로 지금 6.99달러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네. 5,500원에 5,500원에? 네. 그럼 좀 싸지는 거예요? 베이징 요금제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요금제가 거의 이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요금을 내리게 되면 네. 아무래도 넷플릭스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맞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프라임 시간대에 네. TV 대신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TV는 여전히 광고 측정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광고주들 입장으로는 네. 내 광고를 어디서 몇 명이 봤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광고 시청 시간과 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몇 명이 봤다는 거는 닐슨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OTT는 데이터적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떻게 봤다. 그래서 광고주들한테 환심을 사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신 걸 쏠림 현상이라고 하면 호주에서는 이미 네. 뭐 이제 프리미엄 광고 일부가 2023년치까지 완판이 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얘기를 조금 보면 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한국은 좀 맞지 않는 게 네. 베이직형 모델에서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FHD나 아니면 4K 막 이러고 여러 명이 또 보는 나눠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나눠서 보고. 맞아요. 네. 그래서 베이직 요금제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간당 4, 5분의 광고를 시청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베이직 요금제라고 하면 TV를 보는 시청자보다는 오히려 모바일 시청자일 가능성이 한국은 높은데. 네. 모바일에서는 또 4, 5분, 한 시간당 4, 5분의 광고를 보면서 콘텐츠를 볼까? 또 이제 다운로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스트리밍만 되고 끝이군요. 네, 그리고 해상도도 아까 얘기했던 1080p가 아닌 720p로 이제 HD 해상도로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네.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이 별도로 가입해서 광고까지 보면서 넘어갈까 이런 거는 퀘스천이 있긴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변경을 할 건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과 시장을 좀 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그 광고 요금제 시행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환승연애 2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잘 안 봤어요.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네. 정말로 많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언급량이 높구나. 언급량이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콘텐츠가 뭘까라고 하는데 제가 연애 프로그램에 좀 아직까지는 이제 보면 감흥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이것이 기혼자들의 특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선발 출연자들이 있으면 이제 뒤에 출연자들이 왔을 때 갈아탈 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승연애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매기 컨텐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말로 하루에 제가 이 피드를 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결국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화제성이 있으면 네. 플랫폼 OTT 오리지널들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네. 그것 때문에 들여다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궁금하다라고 네. 해서 최근에 또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화제성이 높다 보니까 네. OTT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이런 연애 리얼리티를 많이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이 유료 가입자 기여수 13주 연속 1등을 했다고 해요. 13주요? 네, 그러니까 거의 4개월 동안 점령을 한 거죠. 예. 밖에 계신 우리 젊은 제작진 작가님하고 우리 기술 감독님, 이게 이렇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환승연애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럼 완전히 그렇다는데요. 두 손 번쩍 들어서. 그렇구나. 4개월 동안 이게 가입 기여자 수 1위, 연속 1위.
진짜 그야말로 대박 콘텐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시즌 1은 이게 시즌 2거든요. 네. 청룡 시리즈 어워즈 예능 부분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면서 이 작품성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혜은 씨, 현규 씨 등의 최종 선택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동시간에 공개하기 위해서 최종회를 라이브 스트리밍 하겠다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VOD면 네. 사람들이 두근두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스포일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최종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건 또 최초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네. 오리지널을 라이브로 한다라고 하는 건 처음이라서 네. 정말 아마 이 화제성은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후로도 네.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경 중에 재미있는 게 남의 싸움 구경이랑 남의 연애 구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혼자들도 들썩들썩하게 도대체 환승연애가 뭐야 이렇게 하게 만드는 환승연애2 알겠습니다. 전 아직 못 봤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타고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